자, 그러면 밖에 눈이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3일째 눈 오는 것 같아, 그치? 이제쯤이면 그만 올 때도 된 것 같은데 계속 오네. 자, 그러면 숙제는 그 앞에다 내놓으면은 이제 채점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는지를 보면, 자, 본교재도 이제 꺼내 보세요. 꺼내서 펴보시고, 자, 10페이지를 봅시다. 10페이지 쪽에 앙금생성 반응 요거 했었지, 우리? 그래서 문제를 풀었던가 안 풀었던가 보니까 거기까지 문제까지 풀었었죠. 그래서 몇 가지 앙금을 좀 기억을 해 주십사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굉장히 당연하다는 듯이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앙금 중에서 하나만 골라봐봐. 하나만 얘기해봐봐. 지원. 앙금이라 그러면은 뭐 CaCO3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요. AgCl, PbI2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나면 한 페이지만 앞으로 넘어가서 뭐 있었는지 한번 되새겨보고 가지 뭐. 자, 9페이지 앙금 생성 반응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에 이온을 배웠어. 이온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그래가지고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랑 만나면 새로운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그 물질이 뭐 일반적으로는 물에 잘 녹는 물질들이 주로 생기지만 가끔 가다가 물에 안 녹는 물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야. 그랬을 때 물에 안 녹게 되면은 무슨 일이 되느냐면, 원래 이렇게 투명했던 두 개의 용액을 섞어요. 섞으면 그 이온들이 이제 만나다가, 그러다가 물에 안 녹는 이온이 생겨나면 앙금이 생긴다는 것이야. 여기 나와 있는 앙금이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고, 그렇게 되면 투명했던 두 개를 섞었는데 뿌옇게 혹은 뭐 허연 색으로 됐다가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바닥으로 이렇게 가라앉아서 뭐 이렇게 침전물이 생기는, 바닥에 깔리는 그런 물질들이 생기는 그런 반응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밑에 깔리는 물질을 앙금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앙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 보면 이온의 검출 및 생활 속 앙금 해가지고 B에 나와 있는 거, 뭐 양이온, 음이온 해놨지만 그 옆에 앙금이라 그래서 괄호해놓고 색 이렇게 돼 있는 표가 보이십니까? 네, 거기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한 10가지 내외 정도가 되는데, 염화은 그래가지고 염화은이니까 AgCl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염소은 이렇게 두 가지의 원소 기호잖아. 근데 염소가 결합을 할 때는 소자를 빼고 화자를 붙인다라는 거, 요거는 얘기한 거 기억이 날 것이야 아마도. 음이온 같은 경우에 대부분 소로 끝나는 애들은 화로 소자를 빼고 화라고 이렇게 읽거든. 자, 그래서 염화은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는 물에 안 녹는다는 것이야. 물에 안 녹기 때문에 거기 넣는 순간 뿌옇게 되면서 흰색으로 앙금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보면 아이오딘화 납, 그래서 PbI2, 요게 아이오딘이지, 아이오딘. 그래서 아이오딘화 납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고, 얘는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되게 예뻐. 색깔이 새노랗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색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황화납, 황화카드뮴, 그다음에 옆으로 건너가서 탄산칼슘, 황산칼슘, 탄산바륨, 황산바륨, 이런 애들은 요 정도만 기억을 해놔도 중학교 과정에서는 앙금으로 더 이상 많은 걸 물어보지 않으니까 요거는 꼭 외워주는데, 어떻게 외우냐? 이름이랑 그 다음에 요 기호,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요 기호랑 그 다음에 플러스 한 가지 더 색깔도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안녕 서진. 그래, 수련회 잘 갔다 왔니? 그대 집이 어디지? 저기 위에 걸어왔니? 아유, 고생 많았다. 자, 본교재를 꺼내보세요. 소진이라는 친구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 원래 2명이 더 있는데 2명이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못 온다고 해서 3명만 아마 수업을 하게 될 거야 오늘은. 자, 그렇게 해서 앙금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오늘 나갈 본격적인 부분을 보면 11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11페이지 여러 가지 물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물질. 그래요, 물질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정말로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 그치? 우리 일상생활에서 맨날 쓰는 모든 것들이 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지금 여기 꺼내놓은 연필 이런 것들도 보면 나무, 그리고 요 끝에는 흑연,
뭐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 오, 미안해. 내 힘이 세서 그걸 이렇게 뽑았는데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야. 미안.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물질인데 물질을 쪼개고 점점 잘게 쪼개다 보면 그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렇지? 언젠가는 빠꼬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올 텐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최소의 단위, 제일 작게 쪼갠 거 대신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 줄을 하나 그어보세요. 1번 분자에 말이야. 물질의 성질을 지니는 부분에다가 꼭 줄을 하나 적어주고 이 분자라는 정의 자체가 쪼갰어. 엄청나게 잘게 쪼갰어. 그런데 더 이상 잘게 쪼갤 수 없는데 언제까지 수준에서? 그 물질의 성질을 잃지 않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물이에요. 물이 있어요. 물이 이만큼 있는데 물을 덜어내고 하다 보면 점점 양이 줄겠지. 그래서 줄어들고 하다가 물의 성질, 즉 뭐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고 뭐 소금 같은 것들이 잘 녹고 하는 그런 물의 성질을 유지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분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야. 그러면 이렇게 사설이 길었지. 뭔가 이렇게 조건이 되게 있었잖아. 성질을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질을 유지하지 않는 그 조건을 포기를 하면 더 잘게 쪼갤 수 있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이거 봐봐. 분자라고 해서 이게 물이 이만큼 있다가 요게 쪼개고 해가지고 제일 잘게 쪼개는데 물의 성질을 갖는 거. 물의 성질을 유지한 채로 제일 잘게 쪼갠 거야. 그래서 막 쪼개가지고 여기까지 하면 더 이상은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쪼개면 물이 아닌 거야.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오면 그게 분자고 거기서 더 쪼갤 수가 있어요. 더 쪼개게 되면 그대들 혹시 물이 H2O라는 거는 알고 있나요? 어딘가에서 들어봤을 수도 있고 뭐 하지, 그치? 그래서 요게 산소를 나타내는 원소 기호지. 그 다음에 여기 수소잖아. 그래서 수소 2개랑 산소 하나가 붙어 있다. 요런 모양으로 붙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물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O하고 H도 각각 따로 이렇게 떼낼 수가 있다는 거야. 대신에 그거는 분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원자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지. 원자도 들어봤을 거야. 왜? 원자폭탄 하면서 하는 거. 거기 나오는 그 원자하고 같은 단어거든. 그래가지고 요 레벨이 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는 물의 성질을 잃어. 그게 분자하고 원자의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거죠. 대신에 분자보다 더 쪼갰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는 산소 하나 O라고 해가지고 산소 하나 또는 뭐 수소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지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야.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하나짜리 그게 바로 분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물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두 가지 정도가 예로 들어져 있네요. 첫 번째는 이제 금속. 금속. 그래. 주변에서 뭐 많이 볼 수 있는 쇠라든지 알루미늄 캔 이런 것들을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 애들은 한 가지 원소가 그러니까 철이면 철,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 이런 애들이 쫙 나열이 돼 있는 거야. 입체적으로 쫙 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 정육면체 모양으로 해가지고 철을 예로 들은 건데 Fe 원자 하나가 무수히 많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규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금속들. 얘는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게 있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온은 배웠었단 말이지. 이온이 뭐라고 했냐면 양이온, 음이온 해가지고 소진, 이온은 우리 배우고 갔지. 기억나지? 그래서 이온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양이온이랑 음이온. 그렇지. 근데 양이온은 어머 이런 자 들었는데 쑥 빠지면 깜짝 놀래요. 자, 양이온은 요런 애들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통 표시를 할 때 여기 옆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붙여줬었잖아. 그치? 플러스. 요게 바로 무슨 의미냐면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띈다는 얘기거든. 그치?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염소이온 같은 거를 얘기를 해보면
얘는 옆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줬다는 건 정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끼리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 같아서 N극과 S극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나요? 철커덕 붙지. 그런 것처럼 전기적인 녀석들도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만나면 서로 끌어당겨.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요 이온이랑 요 이온이 만나게 되면은 서로 끌어당겨서 결합을 해버리는 거야. 붙어버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합해져서 NaCl, 이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염화나트륨은 분자 단위로 이렇게 따로 톡톡톡톡 튀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그림에 보면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해서 금속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정육면체 형태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가 한 단위로 이렇게 떼내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을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분자인지 금속인지 이온 결합 물질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류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도 나와요. 나오긴 나오지만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결국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다시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을 배우게 될 거니까.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거침없이 쓰고 있는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화학식이라고 불러. 화학식. 왜냐? 우리가 지금 화학 단원을 배우고 있죠. 화학을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쓰면 왠지 식을 세운 것 같지 않니? 그래서 화학식을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화학식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것들도 나오게 돼요. 자, 먼저 분자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화학식의 분자식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원소 기호와 숫자로 나타낸 식. 이게 무슨 얘기냐? 분자, 아까 여기 물이 H2O라며 이 물 한 분자를 의미하는 거거든. 물 한 분자가 요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수소랑 산소, 그러니까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어떤 종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한 분자를 이루기 위해선 산소는 한 개, 지금 1인데 생략한 거니까 산소는 한 개, 수소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걸 보면서 분자식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기 보면 원소의 종류라고 해서 수소랑 산소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자의 수, 수소는 두 개, 그 다음에 산소는 한 개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종류가 물이구나 플러스 요 앞에 지금은 지원 여기 앞에 보면 숫자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는 건 1이 생략됐다는 뜻이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숫자 2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분자 전체 통째로 두 개 있다 라고 해서 분자의 개수를 요 앞에 큰 숫자로 써주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숫자가 2, 둘 다 2지만 숫자의 크기의 차이가 있지. 이 앞에는 크게 써주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랑 비슷한 사이즈로 써주고, 이 뒤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써주게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앞에 크게 써주는 건 이 전체 통째로가 두 개 있다. 분자가 두 개 있다. 라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숫자 조그맣게 써놓은 거, 요거는 수소라는 원자가 두 개가 이 한 분자 속에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딱 써놓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만큼 안에는 그러면 수소 H라는 녀석은 총 몇 개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몇 개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봐. 자, 요걸 봐. EH2O라고 이렇게 썼단 말이지. 그래 놓고 이 수소라고 하는 녀석은 몇 개 들어있을까요? 그렇지. 왜 4개라고 생각했어? O가 하나 있고 H가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 세트가 두 세트 있다는 뜻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런 애들이 두 개가 있다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면 H라고 하는 녀석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4개가 될 것이고 산소는 하나만 있는데 하나당 두 개가 있으니까 1 곱하기 2에서 두 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교재로 가서 보면 분자식의 표현, 그래서 성분 원소를 원소 기호로 씁니다. H면 H, O면 O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로 쓴다는 거지. 그래서 그대들 여기 이 친구들은 이제 그 원소 기호 외우고 나서 시험도 봤어. 심지어 시험도 봤는데 대부분 잘 외우고 있더라고. 기억나냐? 지난주에 했던 거. 지난주에 시험 봤던 거 일주일 전이라고 까먹고 그러면 안 돼. 계속 쓰니까 H, 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쓰니까 기억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또 2학년에 올라가서도 처음부터 배우는 게 이제 원소 기호부터 외우라 그래. 학교에서는 보통 몇 번까지 외우라 그러냐면 20번이라서 한 20개 정도 외우라 그래.
20개 정도 외우라고 하는데 그대들이 이미 외운 것만 해도 20개가 넘습니다. 넘으니까 웬만큼 뭐 한 두세 개 정도는 새로운 게 나오겠지만 이미 그것만 열심히 했어도 충분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분 원소를 원소기호로 쓰고 원자의 개수를 원소기호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쓴다. 이 H가 한 분자 내에 2개 있다라는 걸로 H 하고 나서 요 뒤에다가 조그마한 숫자로 쓴다는 거죠. 이 숫자가 이만한 사이즈로 같으면 헷갈리니까 조그맣게 쓰는 거야. 뒤쪽에 나오는 숫자들은. 어머 이게 뭔 소리야. 미안해요. 별소리를 해놨었네. 자, 단 1은 생략한다. 1은 생략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산소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그냥 O만 써준다는 거지. O, 1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분자식을 읽을 때 자 이제 말로 읽어야 되겠지. 써놓고 나서 이제 읽는 것도 이제 일이야. 그치? 원소기호 이름을 다 알아야지 읽을 수 있는 거잖아. 여기도 NaCl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까라고 하다가 NaCl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왠지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바꿔서 읽게 되면은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는 원소 이름 그대로 읽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야. 산소가 우리 숨 쉴 때 필요한 거 산소잖아. 산소를 이렇게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 이거를 읽으면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 O2. 그래요. O2라고 읽으면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우리말로 원소 기호 원소 이름을 써가지고 읽게 되면 그냥 산소라고 읽고 만다고. 왜? O가 산소잖아. O가 산소인데 이 분자는 O가 2개 붙어서 O가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생기는 거긴 하지만 산소밖에 없으니까 이 분자도 산소라고 읽는다고. 그냥 한 가지 종류로 돼 있을 때.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종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2가지 종류가 붙어가지고 분자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름을 읽는 방법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이야. 거기 보면 2종류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는 뒤에 원소를 먼저 읽고 앞에 원소를 붙여서 읽는다. 자, 보세요.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 얘를 갖다가 읽을 때 어디부터 읽는다고? 뒤에서부터. 뒤에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앞에 거를 읽어준다. 그러면 뒤에 거, 자 소진, 요 Cl 요거를 뭐라고 하죠? 염소. 원래는 염소야. 원래는 염소고 요것만 있으면. 그 다음에 지원, 얘는 뭐니? 나트륨이죠. 그래서 염소 나트륨이라고 읽으려고 보니까 약간 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말 같아. 그래서 거기 그 뭐 필기체 비슷한 필기체는 아니구나. 조그마한 글씨로 염소와 산소는 그러니까 소자로 끝나는 애들은 소를 생략하고 화를 붙인다. 그래서 아까 소진이가 염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야. 원래는 원소 이름이라 그러면 염소가 맞는데 그게 이렇게 물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소자를 떼버리고 화자를 붙여서 염화라고 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화 나트륨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기본이야. 그게 기본이고 가끔 가다가 전혀 얼토당토 않는 식으로 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워야 되는 거 몇 가지가 있긴 해.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요런 규칙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예외적인 거야. H2O 뭐라고 읽고 싶니? 뒤에서부터 읽고 싶으면 요건 산소잖아. 그치? 그리고 요건 수소잖아. 그러면 산화수소 이렇게 읽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원래는 산화수소로 읽는 게 그 규칙에는 맞아. 규칙에는 맞지만 우리가 관습적으로 너무나도 이거를 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물이라고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원래는 산화수소가 맞아. 산화수소라고 읽는다고 해서 야 그건 물이잖아 라고 하면 그래 물 맞지 라고 인정을 해주긴 하는데 산화수소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야. 그게 규칙이야. 그게 규칙이고 자 그러면 분자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는데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뭔지 수소다 산소다 그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결합되는 비율이 수소 2개당 산소 1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구나 까지 알 수 있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밑에 화학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는데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비를 원소 기호와 숫자로 나타내는 식. 도대체 그럼 분자식이랑 화학식이랑 뭐가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분자를 나타내는 걸 분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화학식 이런 것들은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아까 위에서 분자 그리고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었잖아. NaCl 같은 건 분자로 존재하는 거니 존재하지 않는 거니? 위에 있어요. 그림에 보면 NaCl 여기 보면 이온 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예잖아. 얘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지 않고 이게 쫙 연결해서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표현한 거를 화학식이라고 부르고 그냥 이 물 같은 애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분자 하나하나 단위로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을 분자식이라고 부르고 근본적으로 생긴 모양이라든지 읽는 방법이라든지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똑같은 거야. 분자식이든 화학식이든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크게 다를 건 없고 그냥 같은 건데 분자를 나타내면 분자식, 나머지를 나타내면 그냥 화학식 이 정도로 생각을 해줘도 되고 분자식도 크게 보면 화학식에 포함이 돼.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같이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화학식이 더 큰 범위인데 특별히 분자를 얘기할 때는 분자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이야. 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B, 원자의 종류와 개수 B를 2대 1이다 이런 거를 나타낸 것이 화학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과 읽기 하는데 금속, 이온 결합 물질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분자가 아닌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금속은 원자의 원소 기호로 나타내고 원소 이름 그대로 읽는다. 우리 금속이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구리, 철,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금속이잖아. 그렇지? 그대들이 알고 있는. 구리는 Cu. 그다음에 철은 Fe.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쓴다고 했었어. 그다음에 알루미늄은 자, 그럼 우리 소진이한테 한번 기회를 줘볼까? 그런 기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기도 한데, 자, 금은 어때? 기억나니? 금도 금속이지. 금도 금속인데 금은 그 다음은 그래요. 그렇지, AU 이렇게 해서 나타내줬었다. 그럼 혹시 그대 은이 뭔지 알고 있나? 원소 기호로 은. 아니요. 해말고. 자, 집에 가서 유튜브 두 번 봐요. 자, AG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금속이었는데 금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이 상태 그대로만 나타내고 아까 여기 보면은 뭐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위로 나눌 수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뭐 추가로 더 붙여주지는 않고 그냥 구리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나중에 얘네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른 물질이랑 결합해서 다른 분자를 만들게 되면 그때는 뭐 CU2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뒤에 이렇게 숫자가 붙을 수는 있는데 지금 순수하게 구리만 있거나 철만 있거나 알루미늄만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뒤에 숫자를 붙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구리 덩어리인 상태를 나타낼 때는 구리 뒤에 숫자를 뭐 1억 이렇게 쓸 수 없잖아. 구리 분자가 이렇게 있는지 어떻게 할 거야? 구리 원자. 그러니까 그 뒤에 숫자를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 이런 애들이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인데 이런 애들을 성분 원소의 결합 B로 나타내고 음이온을 먼저 읽은 후 양이온을 읽는다라고 해서 지금 요거는 요걸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는 건 그럼 이건 나트륨 한 개당 염소 이온이 한 개 있구나. 라고 1대1로 결합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야. 요것만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준다. 왜냐하면 보통 뒤에다가 음이온을 쓰고 앞에다 양이온을 써주거든. 그게 원칙이야. 원칙인데 원칙이란 건 언제나 뭐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있다는 거고 예외는 혹시 나오게 되면 그때 얘기해 줄게. 일단 원칙은 음이온이 뒤에 양이온이 앞에 그리고 뒤에서부터 읽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화학식을 나타내는 방법. 그래서 표가 있는데 1단계 양이온을 왼쪽에 음이온을 오른쪽에 쓴다. 양이온이죠? 플러스라고 돼 있으니까 양이잖아.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음이온이겠지. 그래서 양이온부터 앞에다 써주고 음이온을 뒤에다가 써준다. 거기 1단계. 그 다음에 숫자를 교차하여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표현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위에 플러스라고 돼 있는 건 이거는 사실 1 플러스인데 1이 생략된 거잖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만 써줬다는 얘기는 1 마이너스를 원래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1은 생략 가능하니까 여기서 교차해서 써준다. 그게 뭔 얘기냐면 여기 있는 1이라고 하는 생략된 숫자를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이라고 돼 있는 녀석을 요 밑에다가 써준다 라는 뭐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인데 지금 1인 상태에서는 별로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 자, 이온 결합 물질 중에서 우리 눈이 지금처럼 많이 오는 날 그 제설 작업하는 거 본 적 있니? 네. 제설 작업 어떻게 하디? 모래 뿌려요. 어? 모래를 그래 뭐 모래를 뿌릴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차가 다니기 위해서 마찰력이 필요하니까 바퀴가 헛돌잖아. 눈이 많으면 미끄러워서. 그래서 차가 막 제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도 못하고 원할 때 서지도 못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마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모래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하얀색으로 뭐 이렇게 염화 나트륨을 뿌리는 건 아니고요. 염화 나트륨 소금인데 됐다 소금이다. 이건 좀 그렇고. 그래, 염화로 시작하는 물질을 뭔가 막 뿌려. 지금 뭐 밖에 보면 이제 언덕 같은데 길에도 지금 많이 뿌려놓은 데도 있을 거야. 뭐냐면 염화칼슘이라는 걸 뿌려. 들어본 적 있니? 염화칼슘 뿌린다는 얘기? 네. 그래, 염화칼슘이라서 하얀색으로 막 삽으로 막 이렇게 막 퍼서 막 뿌려. 퍼서 막 뿌리면은 이게 눈이 녹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름만 봐도 일단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니? 염소하고 칼슘. 그래, 염소하고 칼슘 두 가지로 돼 있겠지. 그러니까 이름이 이런 식으로 됐겠지. 그러면 칼슘이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몇가 이온이 되느냐? 2+가 되고, 그 다음에 Cl은 아까 여기도 썼지만은 Cl은 -1이 되잖아. 요 숫자는 웬만해서는 늘 똑같다고 했어. 칼슘이면 항상 2+, Cl이면 항상 1-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가 그러면 결합을 해가지고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든다는 얘긴데 어떻게 되겠어? 양이온부터 써주라는 얘기지. 그러면 소진 뭐부터 쓰라는 얘기야? 이 둘 중에서 양이온부터 쓰라라는 얘기는 위에 거, 아래 거. 그렇죠. 위에 거 플러스니까 이게 양이온이란 말이야. 그래서 CA부터 써주고 그 다음에 음이온을 뒤에다가 쏙 써준다. 이렇게 써주고 나서 끝이라고 하기엔 좀 허전하다 이거지. 이제 여기다가 뒤에다가 숫자를 붙여줄지 말지 그거를 결정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로 결정하느냐? 여기 보면 CA에 2+였잖아. 숫자 2가 있었지. 그러면 얘가 교차해서 이제 CL 뒤에 오는 숫자로 2를 갖다 쓴 거야. 여기 있는 숫자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1이 생략된 거잖아. 뭐 1을 쓸 필요는 없지만 쓴다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해서 CA 뒤에 1이라고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지. 하지만 뭐 실제로는 1은 안 써줘요. 1은 안 써주고 CA, CL2 이렇게만 놔둔다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CA는 하나당 플러스가 2야. 그런데 CL은 하나당 -1이잖아. 그러니까 이 플러스 2라는 녀석을 딱 맞춰주려면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야겠니? 2개 있어야겠지. 그래야지 플러스도 2고 마이너스도 2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CL이 2개, CA가 하나 이런 식으로 결합해야 안정해지는구나. 그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염화칼슘의 화학식이 되는 것이야. 이게 염화칼슘의 화학식. 그러면 일단 화학식 얘기는 그렇고, 왜 그러면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는 걸까? 그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니? 네, 전에 한번 설명해 준 적 있지 않나? 네. 기억나면 한번 얘기해 봐요. 왜 그랬었지? 그걸 뿌리는 순간, 일단 뿌리는 순간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요. 반응이 일어나겠지.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얘가 물에 잘 녹는 물질이야. 물에 비교적 잘 녹는 물질인데 얘가 독특하게도 물에 녹으면 열을 내나. 물에 녹으면서 열이 나는 거야. 그런 물질을 혹시 본 적 있니?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기는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서 소금을 물에다 넣는데 갑자기 물이 끓어오른다든지 그런 거 본 적 없지. 당연하지. 원래 염화나트륨은 그런 성질이 없어요. 그런 성질이 없는데 이 염화칼슘이라는 녀석은 물에 녹으면 물이 뜨뜻해진다는 얘기야. 신기하다. 이야.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은 눈 위에다가 이렇게 확 뿌려. 확 뿌리면 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고체 같지만 사실 그 주변에 그 표면에는 일부분의 어쨌든 액체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니 거기다가 염화칼슘이 녹기 시작을 해요. 염화칼슘이 녹으면서 뭘 일어나냐? 열이 막 발생을 하니까 주변에 있던 눈을 더 녹여. 왜? 뜨거워졌으니까 눈이 이제 녹을 거잖아. 다시 물로 녹으면 또 염화칼슘이 더 녹아. 더 열이 나. 더 뜨거워져. 더 녹여. 해가지고 물이 질척질척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눈이 녹아서 물이 된 거야. 물이 된 상태인데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물이 얼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겨. 빙판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니. 그런데 이게 또 신기하게도 염화칼슘이 물에 녹아서 염화칼슘 수용액이 되면 소금을 녹인 물처럼
0도에서 어는 게 아니야. 어는 점이 쭉쭉쭉쭉 내려가. 그래서 한 영하 15도 정도가 보다도 더 내려가야 이제 그 물이 녹고 그 염화칼슘 수용액이라고 하는 녀석은 계속해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지. 웬만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뿌려놓기만 하면 알아서 지가 이렇게 녹아가지고 질척질척해지면서 다시 얼지도 않으니 얼마나 제설 작업을 하기가 편하겠어요. 그치? 게다가 가격도 싸. 한 포대 해봐야 얼마 안 해. 그래서 그냥 차에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뒤에서 이렇게 삽으로 퍼 뿌리면 되거든. 그래서 제설 작업하기 참 좋은데 문제가 있어. 다 좋을 것만 같았던 얘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 뭐냐면 환경이 안 좋아. 그래, 환경이 안 좋아. 뭐냐면 길가에다 이렇게 막 뿌려놓잖아. 길가에 뿌려놓으면 이제 물이 되잖아. 물이 되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 어디론가 흘러가겠지. 어디론가 흘러갈 텐데 주변에 있는 뭐 나무 쪽으로 흘러간다든지 토양 쪽으로 스며들게 되면 이게 식물한테 별로 좋지가 않아. 식물 생장을 방해하고 좀 말라 죽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만이면 사람들이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퍼 부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동차 있잖아. 자동차가 이 도로를 다니는 거잖아. 근데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녹아있는 도로를 자동차가 달리면 바퀴에 이제 물이 튀어가지고 차에 묻겠지. 묻으면 얘가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어. 녹슬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걸로 제설을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싸고, 하지만 차가 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썩 선호하는 방법은 또 아니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쓰는 경우도 아직도 많이 있어. 아직도 많이 있고, 대신에 이런 거랑 비슷한 성질을 가지면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물질도 있어. 진짜 있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제설용으로 나오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 걔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게 없어요. 가슴 아픈 일이야. 문제가 없는 일이 없다는 게. 걔는 비싸. 비싸서 또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쓰는 거야. 제설용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도 여기 그 저 언덕에서 쭉 내려오는데 거기가 질척질척 하더라고.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입자로 돼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잔뜩 이렇게 뿌려져 있어. 뿌려져 있어서 그게 염화칼슘을 뿌린 거야. 이걸 뿌려가지고 이렇게 제설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래 봐야 눈이 계속 오지? 그러면 뭐 한 30분, 1시간 후에 다시 또 이제 눈이 그 위에 계속 쌓여가지고 얘네들이 녹아서 그 물이 흘러나가고 거기 위에 또 눈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설 작업이 사실은 눈이 완전히 그치고 나서 제설 작업을 해야 의미가 있지, 눈이 오는 중에는 제설 작업을 해도 큰 의미는 없어요. 계속 눈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라 조금 스페셜하게 좀 길게 설명을 해봤어요. 반응이 없어. 자, 지금 우리 화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11페이지 제일 아래쪽을 봅시다. 화학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을 이제 화학식이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화학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느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또는 이온의 종류. 나트륨, 그래, 염소, 요런 종류라는 거. 그리고 결합하고 있는 그 비율. 얘는 1대1로 결합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CaCl2라는 걸 보고, 요거는 칼슘이랑 염소 이온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결합 비율은 칼슘이 하나일 때 Cl은 두 개씩 이렇게 결합하는구나 라는 그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 거기 딱 그렇게 써있네. CaCl2는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고,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2의 개수비로 결합되어 있다. 이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뭘 보고? CaCl2라는 저걸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옆에 보니까 화학식과 분자식 사이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 나와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분자식이라는 녀석이 화학식이라는 이따만한 동그라미 안에 쏙 들어가 있지. 분자식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화학식이 더 큰 개념이고, 분자식은 화학식 중에서 일부 분자를 이루는 물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때는 분자식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화학식이 더 큰 개념,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넘어갑시다. 12페이지. 방금 설명한 거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여요. 자, 다음 물질 중 분자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아까 그 앞에 페이지에 보면 이제 분자, 금속, 이온 결합 물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어. 그래서 요거는 분자인 거를 고르라 라고 했을 때 차라리 금속인 거랑 이온 결합 물질인 거를 빼가지고 남는 것만 분자라고 하는 게 더 편해. 그러면 앞에서부터 보면 염화칼륨은 무슨 물질이냐? 염화칼륨을 쓰면
염화칼륨을 화학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염화칼륨? 그렇지. 훌륭해. 왜? 칼륨이 K거든. 그래서 K로 시작을 하고 대문자 K입니다. 그리고 염화라고 했으니까 또 CL이 이렇게 딱 붙어주면 되겠지. KCl 이렇게 쓴단 말이야. 뭐 가수 이름 같기도 한데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자, KCl 염화칼륨 이렇게 뒤에서부터 읽는다고 했지. 자, 그러면 얘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금속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염소가 붙어있는 걸로 봐서 금속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구나. 두 가지 물질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걔가 K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인 애가 붙어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소라고 하는 거는 H라고 쓰는 게 이제 수소 원소를 얘기하는 거고, 수소 분자 같은 경우에 H2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로 존재해. 수소가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서 하나의 분자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분자를 이루고 있는 물질 맞습니다. 물질 맞고 얘는 이온 결합 하고 있는 녀석이고, 다음 세 번째 산화칼슘. 산화칼슘? 그래? 그러면 앞에는 칼슘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산화라고 붙은 걸로 봐서 그렇지, 산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CaO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온 결합 물질이, 금속은 아니잖아 일단. 금속은 아니고 이온 결합 물질이 됩니다. CaE+.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붙어 있으면 다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라고 이렇게 궁금하지 않니? 네. 궁금할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나오는 얘들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양이온이랑 음이온으로 쓸 수 있는 애들. 지금 앞에서 배웠던 이온 배웠잖아. 그런 식으로 앞에서 배웠던 정도의 이온들로 구성된 녀석이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게 아니라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녀석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일이 있는데, 그때들은 언제 배우게 되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배우게 될 거예요. 2년 후에는 이온 결합 물질 말고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 뭐 공유 결합 물질, 그다음에 수소 결합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쭈르륵 나오게 되는데, 그때 가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왜 그런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눠질 수 있으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한 가지만 빼고, 물만 빼고. 물 아까 썼었는데 물은 어떻게 썼었죠? H2O라고 썼었지. 그래서 은근히 또 생각을 해보면 물이야? 물이면 H2O가 될 거고, 그러면 이거 H 플러스고 O는 E 마이너스고, 그럼 이것도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요것만 예외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으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된다는 얘기야. 요거는 이온 결합 물질 아니에요. 나중에 뭐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해줄게. 이온 결합 물질 아니야. 자, 일산화탄소는 어때? 일산화탄소 CO. 이게 일산화탄소겠지. 왜? 뭔 소리냐면 산화. 일산이라는 원소기호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렇지? 일산이라는 동네는 들어봤어도. 그래서 그 앞에 붙어 있는 1이라고 하는 건 숫자 1을 얘기하는 거야. 숫자 1을 얘기하는 거고, 원래는 산화탄소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거기 보면 일산화탄소라고 써 있잖아. 거기에 일자는 숫자 1이라고 이렇게 하나 써주고, 그래? 산화탄소면 뒤에 아무래도 산소를 하나 써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앞에다가 탄소를 하나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지. 그런데 그 일산화탄소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산소가 한 개다 라는 그런 뜻인 거야. 한 개라서 지금 쓰지 않은 거고, 그럼 탄소는 몇 개인지 왜 얘기 안 해줘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CO2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이걸 더 많이 봤을 거야. 이산화탄소 뭐 온실가스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라고 일상생활에서 얘기하지 않나? 뭐 어쨌든 요게 기본적으로는 CO2라고 이렇게 해서 공기 중에 많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얘가 요게 기본인데 산소가 하나만 이렇게 결합하는 물질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할 때는 산소가 하나야 알아둬 라고 하면서 일산화탄소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화학식으로 쓰게 되면 일산화탄소는 이렇게 써주면 되고, CO라고 써주면 되고, 얘는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그리는 거. 그래요. 그리고 얘 있잖아.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우리 숨 쉬면서도 계속해서 뿡뿡 나오고 있어. 뿡뿡 나오고 있는데 이 일산화탄소라는 녀석은 조금 더 성질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뭐냐면 들어본 적 있니? 일산화탄소라는 녀석? 들어본 적 있니? 담배 피울 때도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불장난 같은 걸 할 때도 불이 활활활활 아주 잘 타고 있을 때 말고 막 연기 이렇게 풍풍 나오는 잘 불 제대로 안 붙었을 때 있지. 불이 제대로 막 이렇게 확 타오르기 전에 막 연기만 쭉쭉쭉쭉 나올 때 그런 때 있잖아. 회색 연기만 쭉쭉 나오고 그럴 때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와. 뭐냐면 제대로 연소가 되지 않은 불완전 연소라고 해가지고 불이 제대로 붙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일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연탄 같은 거 피울 때도 처음에는 이제 연탄이 생각보다 불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초반에 이제 불 제대로 붙기 전에는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얘가 우리 몸에 진짜 안 좋아. 정말 안 좋아. 심지어 일산화탄소를 많이 흡입을 하게 되면 죽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몸에 유해한 기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내뿜은 숨도 다시 이렇게 들이마시고 그래. 사람도. 어쨌든 그래서 얘가 왜 그렇게 우리 몸에 유해하냐면은 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궁금해 하잖아. 왜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예인들이 뭐 가끔씩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이 세상을 이제 등지고자 할 때 보통 뭐 뭘 태워가지고 뭘 피워가지고 죽었다 그러잖아. 연탄. 그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을 때 불이 활활활 타기 전에는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밀폐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 많이 발생시키고 그 안에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죽는 거야. 왜 죽느냐 하면 우리 몸에 산소가 쓱 들어가서 산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인 공기가 들어가서 폐가 이렇게 있잖아. 양쪽에 있잖아. 폐에서 거기서 필요한 산소는 몸속으로 끌어당기고 몸속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는 배출하고 그런 작용이 폐에서 일어나지.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겠지. 아마 초등학교 때도 이 정도 얘기는 아마 들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피 속에 있는 적혈구라는 녀석 피를 빨갛게 보이게 하는 이유가 적혈구 때문이잖아. 그 적혈구가 산소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폐 근처에 있는 혈관에서 이렇게 적혈구가 지나가면서 산소 많이 왔네. 자, 산소 좀 끌고 가자 해가지고 우리 몸속으로 이제 끌어당겨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을 하는 거거든. 평상시에 그래. 그런데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적혈구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산소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끌어간단 말이야. 일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가 적혈구랑 결합하려는 힘이 산소에 비해서 수백 배 강해.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산소보다 일산화탄소를 먼저 몸속으로 끌어당겨 버린다는 거야. 근데 우리 몸에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특히 뇌 같은 경우에는 산소 공급이 한 5분 정도 안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반응이 일어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먼저 아니야 비켜봐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하고 우리 몸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뇌부터 바로 한 5분 정도만 지나도 깨꼬닥 하는 거지. 5분이 지나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진짜로 이제 심장까지도 다 정지를 하게 되는 뭐 한 10분, 20분 안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라는 녀석이 산소보다 훨씬 더 적혈구랑 친하려고 하는 게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요거를 흡입을 하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천에서 뭐 많은 희생자들이 났다는 것도 실제로는 이제 불에 타서 죽은 건 아니야. 그렇지? 보통 이렇게 뭐 가스에 의한 질식사라고 표현하잖아. 그 질식사라는 의미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서 죽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그 연기 속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고 일산화탄소만 많기 때문에 들이마시는 순간 산소 공급이 안 돼요, 몸에. 그렇게 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일산화탄소가 나왔길래 한번 얘기해봤어. 자, 그 다음 마지막 염화수소. 염화수소라고 하는 녀석은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염화수소. 오늘따라 염화라는 말을 많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어쨌든 제일 앞에는 수소부터 써야 되니까 H부터 써줘. 그리고 염화니까 또 Cl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HCl 이렇게 얘기를 써주면 되고 얘는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이 되겠어요.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이 되고 얘가
염산이라고 들어봤니? 네. 염산? 요게 물에 녹으면 염산이 돼. 염산이 돼서 염산도 굉장히 강한 산성이죠. 강한 산성 물질. 염화수소를 물에 녹이면 염산이 된다 정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염산이라는 거 배울 때도 그냥 HCl 이렇게 배워. 화학식은 그대로 뭐 물 더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HCl 요거 얘기하면 아 염산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염화수소가 살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염화수소 기체를 들이마시면 이것도 유독해요. 유독하고 왜냐하면 뭐 살에 닿는 것보다도 흡입하면 더 위험해. 아까 이 염화수소가 물에 녹으면 염산이 된다 그랬잖아. 염산이 어떤 물질이니? 굉장히 강한 들어본 적 있니 염산? 염산 어디다 쓰디 보통? 사용하는 곳. 사람 죽일 아 이게 사람 죽일 때 너무 그러지 마. 그거 말고 뭐, 과학 실험할 때 그래 뭐 실험할 때도 쓰고 보통 이게 뭐 화장실 청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막 엄청 독하게 떼낀데 이런데 녹여내릴 때, 그렇지? 뭐 물질 같은 녹일 때 주로 이제 염산을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염화수소 기체를 들이마시는 순간 우리 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수분이 있을까요? 엄청나겠지. 호흡기만 지나가면서도 이 수분으로 촉촉한 부분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염산의 성질을 띠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몸속에서부터 녹아내려요. 네, 염화수소도 몸에 아주 유독합니다. 자, 8번. 다음 그래서 잠깐만 7번의 답은 수소,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이렇게 세 가지를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8번은 다음 그림이 여러 가지 양이온과 음이온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이온이 결합할 때 이온 물질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동그라미, 그렇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시오. 그래서 A하고 B, 그러면 NA하고 CU인데 보면 얘가 Na 플러스고 CU는 E 플러스고 둘 다 양이온이야. 그치? 근데 이때까지 결합하는 물질 중에 양이온만 두 개 붙어가지고 되는 물질 본 적 없지. 예. 항상 뭐디?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랑 결합을 해야 물질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지. 따라서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A하고 B는 안 된다는 거야. 양이온이랑 양이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거 B와 D. 그랬으니까 이 B가 CU고 그다음에 D가 산소인데 산소는 E-야. E-이기 때문에 CU하고 O는 결합해서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할 수 있는 거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와 D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화학식 쪽으로 가서 9번. 다음 중 분자식과 분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하시오. 자, 분자식으로부터 원자의 배열을 알 수 있다? 어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원자의 배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이 물이라고 하는 얘 같은 경우에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게 산소고요, 요게 수소고요, 요것도 수소예요.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요 식만 보고 얘가 이런 식으로 결합됐는지 아니면 이렇게 똑바로 결합됐는지 그걸 알 수는 없다고. 원자의 배열 상태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번은 X고 2번은 분자 모형으로부터 분자 모양을 알 수 있다. 어떨 것 같아? 분자 모형. 분자 모형이 이거야. 모형. 분자 모형으로부터는 분자의 모양을 알 수 있는 거지. 그 모양대로 그린 거거든. 항상 물을 지원? 뭔가 열심히 창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잠깐만 여기 봐봐. 요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분자 모형이라 그래. 실제로 이제 분자의 모양을 본떠가지고 그림을 그린 건데 그릴 때 항상 H가 이렇게 양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양으로 그려. 왜? 그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산소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그린단 말이지. 이거는 뭐냐면 원래 분자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이 각도가 더 좁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180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한 105도 105도인가 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요 각도가 좁거든. 그거를 나타낸 게 분자 모형에 반영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분자 모형으로부터 분자의 모양을 알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원자의 배열도 같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가 같아도 결합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결합하고 있는 개수비에 따라서 원자의 배열은 달라져요. 그래서 X가 되고 분자식으로부터 분자를 이루는 총 원자의 수를 알 수 있다? 그건 어떨 것 같아? 자, 이 H2O라는 요 식을 보고 총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는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야. 어때? 수소는 몇 개? 2개. 산소는? 그럼 다 더하면? 3개. 대답했네. 가능하다는 얘기지. 분자식을 알게 되면 이루는 총 원자의 수는 수소 2개랑 산소 1개니까 3개예요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분자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분자의 질량? 질량은 몰라요. 질량은 엄청 작아. 분자는. 그치? 분자의 크기도 정확하게 뭐 밀리미터 단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분자식만 보고는 알 수 없지. 디귿, 총 원자의 수. 조금 전에 알 수 있다 그랬지. 그치? 그 다음에 리얼, 구성 원자의 종류. 원자의 종류? 알 수 있네. 수소랑 산소라는 거. 종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성 원자의 크기? 역시나 똑같은 이유로 크기는 몰라요. 크기라고 하는 건 결국 뭐 미터 단위로 나와야 될 텐데 모르잖아. 식만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구성 원자의 개수비. 어때 지원?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개수비는 알 수 있어요. 2대 1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답은 디귿, 리을, 비읍 해주면 되겠죠. 자, 11번. 염화나트륨을 구성하는 이온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뭐 한글로 쓰고 싶으면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염화이온. 그래, 염화이온이라고 적어야 되겠다. 염화이온.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는 1대1이다. 뭐 어디요? 어떻습니까? 1대1이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NaCl이 되잖아. 그치? NaCl이니까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1. 그래, 1대1. 요 뒤에 붙어있는 숫자만 보면 되지. 또 다 지웠네, NaCl을. 1대1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의 화학식은 뭐라고 쓰냐?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NaCl. 1대1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12, 13번만 하고 좀 쉬었다 하자. 자, 12번. 구리의 화학식은 어떻게 쓰나요? 원소 기호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금속이니까. 원소 기호 그대로. CU 그렇게 써주면 될 거고. C는 대문자로, U는 소문자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화 알루미늄의 화학식. 자, 산화 알루미늄이래. 이름만 보고 이제 화학식을 추론해 보는 것이야. 산화 알루미늄. 산화 알루미늄. 그러면 알루미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고, 산화라는 게 붙었으니까 아마도 뒤에 산소가 붙어야겠지. 근데 요 뒤에 숫자가 뭔지가 궁금할 것이야. 그치? 이런 것들 처음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몇 개 보면서 이렇게 익히는 수밖에 없어. Al2O3라고 해가지고 알루미늄 2개당 산소가 3개 결합해서 한 분자를 이루게 됩니다. 뭐 이런 거 규칙성 같은 거 없나요? 규칙성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 후에 정확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을 것이야.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물질들 끽해봐야 뭐 한 30가지, 한 40가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져. 벌써 NaCl은 친숙해졌잖아. H2O도 친숙해졌잖아. 이런 식으로. 산화 알루미늄 그러면 Al2O3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Al이랑 O로 구성된다는 거는 생각을 해주고 개수는 외워주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에서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의 결합 개수비는 몇 대 몇이다? 칼슘이 한 개일 때 염화 이온은 몇 개? 그렇지. 그러니까 1대 2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화학식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13번에 그 화학식 중에 기억에 들어갈 말은 화합물의 이름이 이산화질소래. 그러면 질소는 N이지. 그리고 산화이온이 2개 있다는 얘기잖아. 거기 있는 이산화도 숫자 2야. 숫자 2라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질소 하나당 산소가 2개 결합돼 있다. NO2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학식 CO를 보고 읽을 때는 일산화탄소 이렇게 읽어주면 될 것이야. 일산화탄소 설명 좀 했고, 그 다음에 NH3 얘는 뭐라고 읽고 싶니? 이산화나트륨. 갑자기 나트륨? 이산화. 수소 산소는 없는데 NH3잖아. NH3 NH3 수소고 질소고 수소 질소 이렇게 읽을 수는 없잖아. 그런 거는 아마 들어본 적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수소화 질소 그것도 이상해. 요거는 뭐라고 읽냐면요, 암모니아라고 읽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야, 규칙성이 아무 상관없잖아. 그래, 야, H2O는 뭐 산화수소라고 읽지 물이라고 읽잖아.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다는 거야. 그 중에 이 대표적인 예지. 암모니아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야. 왜 어디서
보통 이제 뭐 화장실에 간다든지 방구를 낀다든지 하면 뭐 암모니아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 친구들끼리도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물질이 NH3를 암모니아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암모니아라고 불러주는 거야. 물과 마찬가지 이유야. NH3가 암모니아고요. 그 다음에 산화칼륨. 자, 산화칼륨이면 그래? 산화칼륨이면 아마도 칼륨이라는 게 앞에다가 나와야 될 것 같고 K 그리고 산소가 O니까 이렇게 쓰겠지. 근데 얘는 K2O가 돼요. K2O가 돼서 산화칼륨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대들도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왜냐하면 산소가 만약에 이온이 되면은 음이온이 될 때 E-가 되지. 그렇지? O는 E-가 되고 K는 그냥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1짜리는 두 개 있어야 되고 E-는 하나만 있어도 딱 그러면 원래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E-가 되니까 플러스 1짜리는 두 개 있고 E-짜리는 한 개 있어야 균형이 딱 맞을 거 아니니 그렇게 해가지고 K2O가 되는 거. 그게 규칙성이야. 규칙성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 화학식을 쓸 때는 여기 있는 플러스라든지 E-라든지 이런 거는 써주면 안 됩니다. 이건 이온일 때만 써주는 거고 K2O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NaNO3를 보면서 읽으면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 보니까 나트륨도 들어있는 것 같고 질소도 들어있는 것 같고 산소도 들어있는 것 같고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이름을 이제 조합을 하는 거야. 뭐라고 조합하면 좋을까? 뒤에서부터 읽으라 그러니까 산화 질소 나트륨이라고 읽으면 왠지 그럴듯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참 가슴 아프게 질소하고 산소 쪽이 한 덩어리고 나트륨이 따로야. 그래서 질산 나트륨이라고 읽어요. 질산 나트륨. 그러고 보니까 왠지 염산이라는 얘기 할 때 질산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거기 나오는 질산이 이거야. NO3. NO3가. 그래서 질산 나트륨이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자,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이 과산화수소 어디다 쓰는지 아니 보통? 소독약으로 많이 써요. 소독약으로 H2O2. 얘기해버렸네. H2O2가 과산화수소가 되는데 이거를 왜 그러냐면 아까 H2O가 산화수소라면서요.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 산화수소라고 읽을 수 있는데 거기에 과자가 붙은 거잖아. 과자가 뭐냐면 산소가 과하게 들어있다. 하나가 더 들어있다. 진짜야. 진짜 그런 의미야. 과하게. 기본이 이건데 기본보다 산소가 더 들어있다. 그래서 H2O2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물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이제 흔하게 볼 수 있고 게다가 안정적인 물질이야. H2O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확확 바뀌거나 그러지 않잖아. 바뀌면 무서워서 물을 어떻게 마시겠어. 뭔 줄 알고. 자, 그래서 요거는 안정적인 물질인데 얘 같은 경우에 뭐야 이게 대부분인데 갑자기 얘는 뭐지? 개수비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 사실 원래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원래 자연계에 많은 거 말고 종류는 똑같은데 개수비만 다른 애들은 불안정한 애들이 많아. 무슨 얘기냐면 자연 상태로 그대로 냅두면 자꾸 다른 걸로 변화를 하려는 그런 성질이 강해.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 공기 중에 그대로 그냥 통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노출이 되면 뭐가 되냐면 여기서 산소가 하나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물이 되고 싶어 하는 거지. 안정적인 녀석으로 바뀌고 싶어 하는 거야. 물이 되고 산소가 하나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그 산소 하나 따로 떨어진 거를 발생기 산소라고 부르는데 얘가 살균 작용을 하는 거야. 살균 작용을 해서 요게 공기 중에 이렇게 쓱 뭐 상처 같은 데다 뿌리면 부글부글 하는 거 본 적 있니? 상처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듯이 이렇게 거품이 막 나요. 그 거품이 산소가 발생하는 거고 산소가 나오는 거고 남아있는 액체가 물만 남아있게 되는 그런 반응이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균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는 H2O2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과산화수소가 되는 것이야.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40분부터 이어서 그 다음 단원인 빛 단원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화학 단원 끝. 거기 뭐 이제 단원
자, 물체를 보는 원리를 보면 일단 얘가 물체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 두 번째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물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야. 그러면 얘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쟤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인가요? 예. 그래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물체도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야. 광원. 광원. 이라서 이 광자가 빛광자겠죠. 빛을 내는 근원이 되는 녀석이다 라고 해서 광원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전등이라든지 뭐 반딧불이 아니면 뭐 영상장치 이런 것들도 다 광원이라고 하는 거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 그리고 그러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물체는 뭐라고 부르나요? 그런 것도 부르는 이름이 있겠지. 어머나. 자, 얘가 스스로 빛을 내는 거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물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반사체라 그래. 반사체. 이름만 들어봐도 얘는 왠지 반사를 열심히 반사를 일삼는 그런 녀석인 것 같잖아. 그래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도 광원이냐 반사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반사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것이야. 우리 주변에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대부분의 물체들은 전부 다 반사체. 왜 그러냐면은 어딘가에서 빛이 와서 그걸 반사가 되어야, 반사를 시켜야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사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광원이랑 반사체가 뭐다라는 거 얘기했고, 자, 그럼 두 번째는 빛의 직진. 우리 상식적으로 빛이 똑바로 간다고 알고 있니? 아니면 이렇게 휘어서 간다고 알고 있니? 그치? 똑바로 간다. 그 얘기가 빛의 직진을 얘기를 하는 거지. 광원에서 나온 빛이 한 물질 내에서는 곧게 나아가는 현상. 뭔가 또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 한 물질 내에서라는 이런 요상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공기 중에서 쭉 가던 빛이 물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 굴절된다 그러지. 그래서 그거는 직진하는 게 아니라 꺾인다는 뜻이잖아. 굴절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한 물질 내에서는 일단은 직진한다. 똑바로 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몇 가지만 보면 그 밑에 있는 사진들이야. 빛의 진행 경로에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긴다. 그게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빛이 더 이상 이제 닿지 않아서 그림자가 딱 생기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빛의 직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도. 그렇지. 빛이 이렇게 휘어서 휘어간다. 그럼 그림자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왜? 그 부분에 물체가 있건 없건 옆에서부터 휘어 들어오면 그 뒷부분에 빛이 들어와서 밝게 될 테니까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림자가 생기는 것도 빛의 직진 때문이고, 그 다음에 구름 사이나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곱게 비친다. 왜? 숲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슉 한 가닥으로 이렇게 쫙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지. 숲이 우거진 데 들어가 보면. 그것도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으로 쫙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구멍에 있는 대로, 그 모양대로 쫙 나오는 거. 그것도 빛의 직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네. 근데 빛도 네. 이동하려면 매개체 같은 게 필요해요. 빛은 매질이 없어도 돼요. 진공 속에서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뭐 우주가 거의 진공에 가깝거든. 뭔가 차 있기는 차 있는데 아주 희박해. 밀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거기도 빛이 충분히 전달이 되죠. 태양빛이 거기를 통과해서 우리 지구한테 오는 거잖아. 그렇고 등대의 불빛이 곧게 나아간다. 이런 것들도 빛이 직진하는 거. 일식이나 월식 현상. 일식은 뭐니? 일식은 달이. 일식 본 적 있니? 소진아? 일식은 먹어본 적만 있고 본 적은 없어요. 뭐 이런 그럴 수도 있는데, 일식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 멀쩡히 떠 있다가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가 슉 들어오는 거야. 그 그림자가 뭐냐면 달 그림자가 쑥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쏙 끼는 거야. 쏙 끼어가지고 슉 지나가니까 태양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일부분 달이 가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어두워져요.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진짜 꽤 어두워져. 시커멓게 막 밤처럼. 왜? 태양빛이 가려버리니까 어두워진대. 대낮인데 어두워진다는 거야. 일식이라고 하는 건 몇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개기일식이라 그러면 완전히 해가 다 사라지는 거, 그게 개기일식이고, 부분일식 그러면은 완전히는 아니고 일부분만 사라졌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거를 부분일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식이나 월식 현상 같은 거. 월식은 뭘까? 태양이 나는. 그렇지. 월식은
달이 밤에 말이야. 밤에 달이 떴는데 안 보여요. 갑자기. 왜? 그거는 달이 그렇지.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야. 그렇지.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진 않잖아. 그러니까 밤에 달이 보인다는 건 태양빛이 달에 들어왔다가 그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 그런데 지구가 태양이랑 달 사이에 쓱 끼워버리는 거야. 쓱 끼워버리니까 여기에 달로 가는 빛을 지구가 차단을 한 거지.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덮였으면 그러면 달이 떠 있다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런 현상이 월식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 일식 월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빛의 직진에 의한 현상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월식은 그냥 달이 있잖아요. 네. 안 보였다가 초승달 됐다가 보름달 됐다가 반달 됐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보이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뭐 그럴 때랑 완전히 나타난 현상 자체는 똑같지. 근데 원리는 달라. 원리는 달라. 그 방금 얘기한 달의 모양이 바뀌는 거는 매일매일 조금씩 하루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잖아. 근데 이 월식이라고 하는 건 몇 시간 또는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야. 하루 동안에 달이 제대로 떠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이게 하루 안에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월식이라고 불러요. 물론 우리는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달이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하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월식이라고 하는 건 그때 몇 시간 또는 하루 정도 사이에 이렇게 슉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럼 물체를 보는 원리. 우리가 저기에 이렇게 그 지원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그 이유도 뭐냐 하면은 바로 광원에서 나온 빛이 지금 이 교실 안에서는 여기 있는 전등빛이겠지. 전등빛에서 나온 것이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되는데 광원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전등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빛이 다이렉트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진이를 볼 수 있는 건 광원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와서 반사가 돼서 내 눈에 들어오면 저기 소진이가 있군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뭔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물체를 보는 원리, 물체를 볼 수 있는 이유. 광원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볼 수 있다. 그렇겠지 뭐. 물체, 반사체라고 하는 녀석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볼 수 있다. 그러면 얘들아, 혹시 어떠한 빛도 반사하지 않는 물체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블랙홀이에요. 그 블랙홀이라는 거 들어봤지? 저 우주의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 그 블랙홀이라고 하는 녀석은 거기에 빛이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 정확히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뭔가 있을 것 같아. 그 빛 말고 다른 걸로 이제 측정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큰 질량이 있다는 거를 측정할 수 있는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야. 거기 들어가면 진짜 못 빠져나와요. 빛도 못 빠져나오는데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게 중력 때문이라 그러잖아. 그치? 지구가 날 끌어당기고 있어. 근데 블랙홀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 끌어당기는 힘, 중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래서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또 그런 얘기가 있지. 그러면 거기에 끌려 들어간 것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뭔가 배출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라 그래서 이제 화이트 홀이라니 뭐니?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천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뭐 우주와 관련되는 거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 화이트 홀이라든지 이런 거의 존재에 대해서는 증명된 바는 없어. 이론은 있어. 블랙홀은 확실히 있어. 블랙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관측을 해냈어.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거 말고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거지. 거기에 엄청난 질량이 있다라는 걸 감지가 되는데 보이지는 않는 그런 걸 보고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블랙홀은 진짜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아직 뭐 명확하게 이렇게 막 거기가 지금 한창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썰이 많아. 학설이 많고. 그런 것들에 관심 있으면 좀 관련된 책들 같은 것도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뭐 갑자기 우주 얘기를 했네. 자, 물체를 보는 과정은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눈 안구에 요 조그마한 까만 동자가 있어. 큰 거 말고 이제 조그마한 동공이라고 부르는 그쪽으로 빛이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망막에 상이 맺히면 그 부분에 있는 시각 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여서 흥분을 하게 되고 나는 빛을 보았네 라고 이렇게 뇌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뇌 속에서 본 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한 게 있잖아.
들어가서 눈에 딱 들어가서 실제로 망막에 맺히는 영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랑 달라.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어. 거꾸로 들어가 있는데 위아래 좌우가 거꾸로 돼 있는데 그게 망막에 들어가서 맺히면 뇌 속에서 알아서 지가 뒤집어서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지. 신기한 일이야. 그렇지? 그래. 실시간으로 타임 딜레이도 없이 그런 일을 한다 이거지. 자, 그게 이제 물체를 보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어떻게 된다고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반사된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물체를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빛의 분산. 분산이라고 하는 용어 보통 어떨 때 쓰지? 분산. 분산. 그렇지. 나누어진다는 뜻이지. 나누어진다, 퍼진다. 그게 바로 분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태양빛 같은 것이 사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게 아 태양빛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빛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는 거야. 한 가지 종류가 아니니까 나눌 수 있는 거야. 엄청나게 여러 가지 종류의 빛이 한꺼번에 이렇게 오는구나. 그것이 나누어지는 걸 빛의 분산이라고 한다. 자, 백색광과 단색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이름만 보고 백색광은 무슨 색이라는 거니? 그래요. 흰백자지. 그래서 흰색으로 보이는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색광이라고 하면 이거는 뭘까? 그렇지. 이 단자가 홑단자. 그러니까 한 가지라는 뜻이니까 한 가지 색의 빛이라는 것이야. 그래요? 그러면 야 흰색도 한 가지 색 아니야? 아니라는 거고 일단 여기에 얘기하는 거는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 이런 식의 한 가지 색을 갖는 빛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백색광이라는 건 이런 단색광들이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도 없이 많이 섞여 있는 빛을 백색광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섞여 있어서 흰색으로 보이는 빛. 이게 있잖아. 빛의 분산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백색광이라는 녀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당연히 분산이 일어나겠지만 단색광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될까? 빛의 분산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날 것 같아.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레이저 같은 거야. 레이저 포인터 본 적 있지? 이게 하면은 띡 해가지고 이제 하나로만 나가고 보통 빨간색을 많이 쓰는데 녹색도 있고 막 그래. 그 색깔은 하기 나름이야. 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그게 바로 단색광이란 말이야. 빨간색 빛만 있는 거. 그거는 굴절을 할지언정 뭐 이제 물 속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굴절을 해. 그것도 굴절은 하지만 퍼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한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퍼질 게 없어요. 퍼질 게 없고 굴절하는 정도도 다 똑같기 때문에 빨간색 빛밖에 없으니까 빨간색이 굴절하는 정도대로 해서 계속해서 한 가닥으로 간다는 것이야. 레이저 같은 거. 단색광이니까. 근데 백색광에서 전등빛 같은 걸 비춰보면은 프리즘에다 비춰보면 얘가 쫙 퍼져서 빨주노초 파란보 쫘라락 다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 그게 바로 빛의 분산이에요. 자, 백색광에서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섞여 있어 흰색으로 보이는 빛으로 햇빛이라든지 백열등 빛, 뭐 전등빛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백색광이고요. 단색광은 더 이상 분산되지 않는 고유한 색의 빛. 그래서 빨간색 빛, 초록색 빛, 레이저, 아까 얘기했던 레이저 포인터 이런 것들을 단색광이라고 얘기를 한다. 빛의 분산은 백색광이 여러 가지 색의 빛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빛의 분산이라고 하는데 빛이 분산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네. 빛의 색에 따라서 이렇게 단색광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 단색광들의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보라색이랑 꺾이는 정도가 다 달라. 꺾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 빨간색은 조금만 꺾이고 보라색은 많이 꺾여. 이 빨주노초 파란보 그 순서대로거든. 그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이 제일 적게 꺾입니다. 굴절이 될 때 조금만 꺾인다는 거고 보라색은 많이 꺾여. 제일 많이 꺾이는 거지.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 끝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그 사이 정도로 이렇게 꺾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빛이 굴절하는 정도를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깔을 다 써놨어. 다 써놨는데 부등호 방향을 보니까 빨간색이 조금 굴절하고 보라색이 많이 굴절한다 쪽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이것도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빨간색이랑 보라색 어느 게 많이 되고 어느 게 적게 되는지 그런 것도 자주 물어보니까. 그래요. 빛의 분산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백색광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섞여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빛의 분산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은 스펙트럼, 그 불꽃 반응 같은 거 확인할 때 스펙트럼으로 확인한다 그랬잖아. 색깔 눈으로 보기에 똑같은 거는 스펙트럼으로 확인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그 부분도 빛의 분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 무지개, 우리 이렇게 비 오거나 하면은 이렇게 무지개 가끔 나타날 때 있잖아. 본 적 있니? 제대로? 네. 그래? 네. 제대로 보기 쉽지 않은데 본 적 있니? 그래. 다들 참 운이 좋으시네요. 저는
무지개를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영장 끝나고 나가면은 보여요. 왜 하필이면 수영장 끝나고 나오면 보이는 걸까? 전날에 비가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래. 뭐 비행기 타고 어디서든 볼 수는 있지. 어디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대기 중에 조그마한 물 입자들이 조그마하게 이렇게 퍼져 있을 때 그 물 입자들이 이런 프리즘 역할을 한 거야. 프리즘 역할을 해서 거기에 태양빛이 들어오다가 굴절이 되면서 분산이 돼버린 거지. 빨주, 노초, 파란보 색깔로 쫙. 그러니까 보통 비 오고 난 다음 날이라든지 이런 습도가 높을 때 잘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그렇고 자, 자료 해석 비법. 빛의 분산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보기 하면 빛이 프리즘과 물방울에 의해 분산되어 여러 가지 색의 띠가 나타나는 것. 빨주, 노초, 파란보 쭈루룩 가는데 빨간색이 제일 더 적게 꺾이는 쪽이라는 걸 주목을 해주면 되겠어. 그 프리즘 그림에서 제일 위쪽에 빨간색이 있지. 제일 아래쪽에 보라색이 있고. 그래서 보라색 쪽이 많이 꺾이는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얘는 한 번 굴절하는 게 아니야. 거의 굴절이 2번 써 있지. 들어갈 때도 한 번 꺾이고 나올 때도 한 번 꺾여. 그러면서 이게 꺾이는 폭이 조금씩 더 커지겠지. 한 번 꺾일 때마다 더 커져요. 나눠지는 게. 그래서 2번 꺾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많이 퍼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프리즘을 면을 여러 개 만들어서 꺾이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이 정도만 해도 꽤나 많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빛이 계속해서 이렇게 직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프리즘을 여러 면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뭐 간단한 일은 아니야. 간단한 일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 프리즘을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거지. 무지개 생성 원리라고 하는 것들도 거기 보니까 물방울이 있죠. 물방울들이 있는데 이게 굴절되고 또 굴절돼. 굴절이 2번 되는 거지. 굴절 2번 돼가지고 나올 때 그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주르륵 다 퍼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조건 보면 공기 중에 작은 물방울이 많을 때, 즉 비 온 다음 정도가 되겠지. 그리고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보이고 태양이 내 머리 뒤에 있을 때 저쪽 반대편 쪽에 이렇게 무지개가 생기는 그런 것들 볼 수 있다. 좋은 질문이야. 물방울이 어떤 모양으로 생겨있니? 물방울이 작잖아.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가지고 거대한 이런 프리즘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물방울이 원래 동그란 모양이잖니? 그러다 보니까 빛이 굴절될 때 생기는 모양 자체가 이쪽 아래에서부터 쭉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평행하게 쫙 다 빛이 퍼진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무지개라고 하는 녀석은 그렇게 동그랗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동그랗게만 생기지. 보라색보다 더 크게 빛을 내는 색은 없어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없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 말고는 있어.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자료 해석 비법 그림에 프리즘 그림 그려져 있는 거에 보면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쭈루룩 보라색까지 써놓고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자외선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 보이니? 여기 자외선. 그리고 빨간색보다도 더 위에 써 있는 거는 뭐라고 써 있니? 저게는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적외선이랑 자외선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보라색까지 있고, 보라색을 한자로 자색이라고 그러거든. 자색이라고 하고, 그럼 빨간색은 한자로 뭐라고 얘기하니? 적색. 들어봤지? 적색. 그렇기 때문에 적색보다도 바깥에 있는 색이다. 바깥에 있는 광선이다.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색보다 바깥쪽에 있는 광선이다. 그래서 자외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 얘네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 보이지는 않지만 얘도 빛의 종류야. 빛의 종류고,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고, 이보다도 더 바깥에 또 다른 것도 있어. 다른 것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적외선이랑 자외선 정도까지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자외선이라는 거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이야. 뭐 선크림 알지? 선크림에 보면 뭐 자외선 차단용 이렇게 써 있잖아. 자외선 차단 지수가 뭐 50이다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그게 바로 선크림을 바르면 이쪽 부분에 들어오는 빛, 태양빛에 요게 들어 있거든. 왜 몇인지 확인하는 이유가 뭐지? 그래서 이 자외선이라는 녀석이 태양빛에 꽤나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피부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오게 되면은 안 좋아.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고, 이게 이제 각종 에너지가 굉장히 큰 빛이기 때문에 각종 화학 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뭐 우리가 시커멓게 탄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기미 같은 거 막 생기고, 햇빛 받아가지고 기미 생기고, 이런 것도 다 자외선 때문에 생겨. 그래서
선크림을 발라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식점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컵 같은 거 넣어 놓는데 보면은 시퍼런불 켜져 있는 그런 거, 뭐 살균 소독기라고 써놓고 그런 거 본 적 있지? 이렇게 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컵을 꺼낼 때는 불이 꺼졌다가 문 닫으면 다시 이렇게 불 켜지고 치약 그런 거 본 적 있지? 그렇지. 그런 것들도 다 뭐냐면 자외선을 이용한 것들이야. 자외선 아까 눈에 안 보인다면서요? 그래. 그 등 자체가 내는 게 대부분 자외선이고, 그 다음에 자외선만 내면은 얘가 등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우리 눈으로 봐서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파란색 색깔을 넣은 거야. 넣어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파란색은 자외선이 아니야. 근데 사실 그 램프에서는 대부분은 사실은 자외선이 나오고 있는 거야. 우리 눈에 들어오는 파란색을 조금만 일부러 넣었어. 이 등이 켜져 있다, 꺼져 있다, 그걸 알려고 사람이. 켜져 있는 줄도 모르고 그거 이렇게 문 열어놓고 이렇게 쭉 이렇게 쐬고 있으면 안 좋을 거 아니야, 우리 피부에. 그러니까 그게 켜지고 꺼지고 할 때 우리 사람이 켜졌다 꺼졌다를 쉽게 알기 위해서 그냥 파란색을 입혀놓은 거고. 그러면 빨간색 불이 나오게 하면서 자외선이 나오게 하는 그런 등도 있나요? 만들 수는 있지만 자외선이라는 게 자색 근처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란색 계통으로 만드는 게 훨씬 쉽겠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파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전등 자체가 내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그 영역에 따라서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에 가까운 색깔 쪽 램프를 만드는 게 훨씬 쉽다. 그리고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는, 적외선 들어봤을 거야. 적외선 보통 어디다 쓰니? 적외선 열감시 카메라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엑스레이는 아니야. 엑스레이는 자외선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게 엑스선이고, 적외선이라고 하는 건 뭐 밤에 뭘 촬영하고 싶으면은 적외선 촬영 모드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TV 같은 데서 보면 녹색 화면으로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 밤에 촬영했다고 그러면서 불빛 없는 곳에서 찍으면 녹색 화면 이렇게 나오게 그러잖아. 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람 눈도 막 이거 뭐 허옇게 나오고 막 녹색으로 해가지고 막 나오는 그런 화면, 그런 화면들이 적외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한 것이야. 그리고 뭐 그런 거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 물리치료 같은 거를 받을 때가 있거든. 뭐 이렇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목이야 이러면서 가면은 물리치료 받고 가세요 그래. 물리치료에 보면은 빨간색 전등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막 켜줘. 그게 바로 적외선이 주로 나오는 등이야.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그래서 빨간색 전구를 보통 쓰는 것이고, 대부분은 적외선이 나오는 거고, 빨간색 일부 나와서 이 등이 켜져 있다 안 켜져 있다 이 정도 알고, 대신에 적외선 등을 쬐면 느낌이 바로 와. 왜? 적외선은 열선이라고도 불러. 다른 말로, 같은 말로 열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얘가 적외선이 오면 걔는 열을 전달을 잘해줘. 그래서 이 적외선 등을 켜주는 이유가 따뜻하라고 이렇게 켜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형광등 켜놓으면은 뭐 방이 뜨거워진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사실 백열등을 여러 개 켜놓으면은 방이 뜨거워지거든. 그런 거 느껴본 적 있니? 백열등 이런 거예요? 아니, 백열등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노란색 빛 나는 거 있잖아. 요즘 뭐 LED 등이 더 많아서 잘 못 보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적외선을 굉장히 많이 내뿜는 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아이 따뜻해 이러면은 이거는 적외선이 보통 와가지고 우리 몸에 닿으면 따뜻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좋은 질문했어. 적외선이랑 자외선 설명도 좀 했네. 이런 것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라색보다 바깥쪽, 빨간색보다 바깥쪽에도 다 있다. 다 있고, 얘가 연속적으로 쫙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것도 7개가 딱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색깔이 점점 바뀌어. 뭐 그런 거는 컴퓨터에서도 많이 봤을 테니까, 색상표 같은 거 보면 연속적으로 바뀌잖아. 그 사이에 숫자가 수만 가지가 있는 거잖아. 아니, 숫자란다. 색깔이 수만 가지로 있는 거지. 빨주노초 파남보 쫙 있다고 하더라도 본 적이 없는 산표적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그냥 인간이 느끼기에 대충 한 7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정말로 무수히 많은 색깔들이 들어있다.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 조금씩 변하면서 다른 색깔이 되는 거지. 그래요. 16페이지 문제까지만 하면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자, 16페이지로 가보시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물체를 보는 원리.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뭐라고 하나요? 광원. 빛의 땡땡은 빛이 한 물질 내에서 곱게 나아가는 현상이다. 그렇지, 직진. 물체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온 빛이?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달? 아니야. 태양 맞고, 번개 맞고, 거울은 아니고,
레이저 맞고 반딧불이 맞고 니은 디귿 미음 비읍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 중 빛의 직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모두 골라 동그라미 표시해요. 일식 월식은 빛의 직진 때문에 나타난다 그랬지. 그림자하고 같은 원리니까 그림자도 골라주면 되겠고, 무지개랑 스펙트럼은 빛의 직진이 아니라 빛의 분산을 이용한 현상이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어느 쪽으로 두 번 굴절한다. 두꺼운 쪽. 야 이거 내가 설명 안 했는데 어떻게 안 해? 그래. 여기 딱 프리즘을 딱 봤을 때 어. 두껍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두꺼운 쪽. 그래요. 자,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두꺼운 쪽으로 두 번 굴절하면서 빛이 나눠지게 되죠. 그 다음에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가장 작게 굴절되는 빛은 빨간색이야, 보라색이야? 빨간색이죠. 네. 빛이 분산되는 이유는 빛의 색에 따라서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섞여 있어서 흰색으로 보이는 빛을 백색광이라고 한다. 그리고 분광기로 햇빛을 관찰하는 경우에 빛의 분산 현상이 나타나나요? 분광기가 프리즘의 다른 말이야. 프리즘을 우리나라 한자지. 한자로 얘기하면 분광기가 돼요. 분광기로 햇빛을 관찰하면 빛의 분산 현상이 나타나겠지. 왜냐하면 백색광이니까. 그다음에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는 경우 똑같은 말을 또 해놨어요. 이 분광기라고 하는 건 그냥 프리즘을 이용해서 다른 이렇게 좀 도구를 만들어 놓은 거고, 프리즘은 그 렌즈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 그다음에 태양을 향해 분무기로 물을 뿌린 경우는 보일까 안 보일까? 태양을 등지고 그렇지. 태양을 등지고 뿌려야 돼. 오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야.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막 뿌린다고 해서 빛이 나눠져 보이지는 않고 태양을 등지고 이렇게 뿌려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X고, 레이저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는 경우는 레이저 빛은 단색광이기 때문에 빛의 분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굴절 정도를 표시해 보시오. 그러면 A가 조금 꺾인 거지. B보다. 6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될 거예요. A가 B보다 작게 굴절되었다.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를 해주면 될 것이고, 그러면 A에 나타나는 색깔은 무엇? 빨간색. B는 보라색. 이 정도로 해주면 되죠. 자, 이제 프리즘을 뒤집었네. 자, 굴절 정도를 나타내라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가 덜 꺾이는 거니? B가 A보다 덜 꺾이는 거지. 그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A와 B에 나타나는 색을 쓰라 그러면 A에는 보라색, B에는 빨간색 써주면 될 겁니다. 7번 다음 중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무지개는 하나의 물방울에서 빛이 분산되어 생긴다. 아까 그림에서 물방울 한 개만 그려져 있디? 아니면 여러 개 그려져 있디? 두 개 이상 여러 개가 있어야지 무지개가 나와요. 그래서 X가 되겠고, 해가 질 무렵에 생기는 무지개는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태양이 서쪽에 갔으니까 동쪽 하늘에 보인다는 얘기야. 태양을 등지고 볼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야. 해가 질 무렵엔 태양이 서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가 뜰 무렵에 생기는 무지개는 어느 쪽 하늘에서 볼 수 있을까? 서쪽 하늘. 자, 무지개는 공기 중에 물방울에서 빛이 반사, 굴절, 반사되어 생긴다. 굴절이 한 번만 써 있어.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틀린 거고, 굴절이 두 번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굴절, 반사, 굴절 이런 순으로 되어야 될 거예요. 무지개의 가장 위쪽에는 빨간색 빛이, 가장 아래쪽에는 보라색이 빛이 보인다. 어때? 무지개 본 적이 있다고 하니까 제일 위쪽이 빨간색이디, 위쪽이 보라색이디? 위쪽이 빨간색이지.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왜 빨간색이 되냐? 그쪽이 제일 굴절이 덜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 빛이 아래쪽에는 보라색 빛이 보인다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수업을 할 것인데, 아까 쉬는 시간에 이걸 채점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거 하느라고 채점을 못했구만. 그런 의미에서 내일은 오게 되면 요 첫 단원 있지. 첫 단원 화학 단원, 물질의 그 물질의 구성 단원에 대해서 요 숙제 오투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때도 오투 책 집에 있는 거 하나 갖고 와. 2학년 거 갖고 와가지고 그 부분에 보면은 이 단원 종합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풀어와야 되거든. 내일은 화학 단원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 그림도 그려져 있네. 숙제는 어디까지 풀어 오시느냐 하면요. 대신에 화학 단원만 숙제해 오자. 빛은 조금 나가긴 나갔지만 빛은 일단 두고 48페이지까지 해오면 내일은 요거 숙제해온 거 문제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어요. 48페이지까지 해오면 돼. 알았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